시저인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지방선거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선 천막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개표소 앞에 천막을 세워봤는데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오전 6시에 시작이 됐죠. 조금 전에 일반 유권자 투표는 마감이 됐고 이제 6시 30분부터 확진자 또 격리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지선 천막회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번 선거의 특징과 의미 또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투표율이 6시 기준으로 지금 이게 나온 거죠. 49.9%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50%를 못 넘기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투표율은 매우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이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부터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사실 투표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걸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상당한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국민의힘에게 많이 유리한 구도 아니냐. 이래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좀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또 투표를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양쪽 다 좀 찍고 싶지 않다. 이래서 이제 사실 무관심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 때에는 사실상 조직표를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 예, 아무래도 조직을 동원하면 그 선거구가 적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조기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어쨌든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이번 선거의 관건은 얼마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느냐 이거로 봤는데요.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예상외로 낮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상심이 크고 정치 자체에 관심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어떤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막판 지지층이 투표 참여 호소가 사실 선거 전략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적어도 이게 50% 중반대는 돼야 우리 지지층이 좀 어느 정도 움직여서 경합지에서 유리한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상보다도 뭐 5% 이상 지금 낮은 투표율이어서 이건 뭐 투표 한번 열어봐야 결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투표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55%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낮으면은 민주당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높으면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55%는 고소하고 지금 50%를 간신히 턱걸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결국 이제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조직표가 조금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것은 전국 단위 선거인 건 맞는데요. 그 전국 단위 선거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쪼개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지역구마다 그렇게 표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2018년도에 모든 지방정부나 의회를 석권하면서 그런 뭐 관변 조직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조직망을 상당히 잘 정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에 이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투표함을 다 이제 봉함을 열어봤을 때 상당히 여론조사로 나왔던 것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조직표를 걱정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뭐 구도나 여러 상황이 불리한 선거여서 이게
뭐 기대를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조직적 상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워낙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조직이 우위에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은 맞지만 예. 이 대선 패배 후유증이 전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그 조직이 가동을 했느냐 실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이번 선거에 의미를 두고 투표 참여로 나아가게 그런 활동을 했느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그 우려나 불안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예. 이게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면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 13일 동안 지방선거에 임한 후보들이 열띤 선거전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정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에서 좀 벗어나서 국정을 좀 원활하게 좀 펼쳐보게 해달라 이런 지지를 호소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 견제론을 내세우는데요. 자, 이번 선거전 13일간의 선거전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신인규 변호사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지방선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그런 선거인데였다가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보궐선거 출마로 인해서 정말 대선의 시즌2로 완전히 네.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역의 일꾼들, 민생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많이 흐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야가 격돌을 또 심하게 하다 보니까 뭐 대선 불복 논란까지 나오고 또 어제는 뭐 탄핵 얘기까지 네. 비대위원장이 운운하면서 상당히 좀 격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투표율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오후 6시 현재로 집계된 투표율인데요. 50.0%입니다. 50.0%. 4년 전보다 10.2%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아직 뭐 투표는 더 남아 있습니다.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이제 투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50%는 간신히 넘기게 됐습니다. 자, 13일간의 지난 선거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선거 시기 자체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던 건 맞죠.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 더군다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늘 이제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가 되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견제론을 가지고 좀 뭐 이슈를 하고 캠페인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먹힐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인수위하고 뭐 지금 집권 초기 인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새로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높은 시점의 선거였기 때문에 구도에서 분리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물 경쟁력에 또 지지층 대선 때 어쨌든 투표장에 나왔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격전지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정도였지 사실 뭐 선거를 이긴다 전체적으로 전국적 상황에서 이건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투표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앙 지도부나 이런 데에서 생긴 몇 가지 혼선이 좀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느냐 또 나와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하셨느냐 뭐 이런 부분은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2차전 2라운드로 비춰지면서 뭐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투표율로 연결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또 지방선거라는 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렇게 도배돼 있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양 당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일단은 지난 대선에 좀 특징이 있죠. 사실상 좀 이렇게 국민들께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네. 그런 명칭도 붙였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했던 선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또 그 프레임 그대로 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것도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모습들이 참 힘드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속화했던 것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떻게 보면 반성과 성찰 없는 바로 네.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됐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 지역에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그게 표에 영향을 주면요. 지역에서 뛰는 분들은 굉장히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의 그런 갈등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과 또 공약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그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땀 흘리면서 뛸 때 상당히 좀 허탈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낮은 투표율 속에서는 끝까지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런 취임 그 뭐랄까 컨벤션 효과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기대면서 네. 좀 지역을 너무 이렇게 좀 안일하게 봤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좀 반성과 성찰에 또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방선거의 본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그 더불어민주당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대선 연장전이다라는 뭐 선거 의미 규정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이 지방선거 때마다 사실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이 지방선거가 주요 뭐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정권에 대한 뭐 중간 평가적 성격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면서도 중앙 정치 상황이 완전히 좌우되는 선거로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방 정부도 또 지방의회도 한 당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결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본연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지방선거 끝날 때마다 하는데 네, 이제 지방 재정 자립의 문제라든가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어떤 제도적 정비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방의회든 지방행정부든 한 당이 장악하는 사례 또 지역별로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제 이런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정치 신인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토거들이라든가 기득권들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8회 전국 지방선거 지금 아직 투표는 7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6시 현재로 집계된 투표율 50.0%. 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3부도 역시 2부와 마찬가지로 지선 천막회 지방선거 개표소 앞에 천막을 치고 지방선거를 분석해보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 지선 천막회 시작하기 전에 양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투표는 계속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각 당이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의 투표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양당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시에 이제 잠정 투표율 50.0% 간신히 50%를 턱걸이 했는데요. 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좀 높은 투표율을 기대했는데 이 기대와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예상보다 이 본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거의 뭐 대선의 연장선 또는 중앙 정치에 좀 어쩌면 휘둘리는 그런 거에 또 정쟁으로 치닫게 되고 또 네거티브가 지난 대선과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계속 여기저기서 그런 게 쏟아지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그 피로감이나 좀 실증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실망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이 민주당에게는 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통례에 비춰보면 투표율이 낮으면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어쨌든 좀 열광적이고 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운동적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선거에도 참여하고 적극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선거에는 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직표에 대한 기대도 좀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한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정도 투표율이 낮을 거로는 예상 못하신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사전 투표 이틀이 특별한 의미보다는 선거일이 그 본투표 날하고 합쳐서 3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전 투표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사전 투표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그 정작 본투표 날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본투표가 그에 연동해서 높아질 거라 생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너무 전체적인 투표율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막판에 서해안 벨트 지역에 화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그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 을이인데요. 자, 이번 지선의 최대 변수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충남입니다. 지역 민심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워낙 좀 여론조사 수치로는 여론조사 지표로는 엎치락뒤치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이슈로 보면은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재산 허위 신고건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어요. 이제 막판 표심에 영향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시는지요? 영향은 있겠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선거 임박일에서는 자신들의 표심을 거의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김은혜 후보한테는 그 부정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유세 현장도 많이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떻게 뭐 조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다른 것들도 좀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열기가 별로 없습니다. 연로가 별게 없었다. 각 그 후보들마다 각 당마다 TV에 비치는 영상은 뭐 굉장히 열광적으로 그런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자신들의 뭐 선거 운동원들이나 지지자들의 한정된 그런 것으로 좀 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좀 냉담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이 이제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7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방 기준,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하기 좀 어렵고요. 7석이 어렵다고요? 7개가 어렵다고? 아니, 예상하기가 어렵다. 예상하기 어렵다고요? 뭐 일단 충청권하고 경기도 뭐 이런 지역은 좀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와야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몇 개를 가져가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겠어요? 제 생각은 한 6, 7개요. 6, 7개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뭐 불과 한 3개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그 정도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판도는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한 형국입니다. 예, 6, 7개 정도로 그 자리를 가져오면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선 천막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의 유권자들의 열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가보기도 했고 예. 전에 듣는 얘기로 TV 화면에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경합지 경기도라든가 뭐 개항을 또 대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상황을 보면 매우 뭐 열광적이고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뭐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 각 뭐 지방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회 의원 선거 유세 현장을 보면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전체적인 선거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였던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게 이제 투표율로 연결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6, 7개 정도 광역단체장을 가져가면 승리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9개에서 플러스 알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현실적으로 대승을 거둔다고 한다면 한 12개 정도 12개 이기면 이제 아마 완벽한 좀 승리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그 지선 투표율이 51.6%, 54.5%, 56.8%, 60.2%까지 계속 증가가 되다가 지금 10.2%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생 일꾼을 뽑는 선거를 대선의 그 영향으로서 다시 가둬두려고 했던 정치권이 좀 이거 모두 좀 반성해야 되지 않냐 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투표가 6시 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이제 격리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7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시 상황을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25개 구청장 자리가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하고 압승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리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각 당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자, 먼저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신인규 변호사님. 예, 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넘으면 좀 이거는 국민의힘이 선전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시의회입니다. 이제 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예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의회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져오면은 그건 선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선거의 그 선거 결과가 시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줄투표 경향이 있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여론조사 지표상 나타난 것은 지금 현역 구청장이 있는 곳 중에 한 서너 곳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는 걸로 나와 있었고요. 나머지 한 4-5곳 정도가 이제 경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 구청장 선거도 역시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한 7곳 정도를 일단 보고 있었는데 7곳.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나름 선방한 선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절반 정도 한 50%까지도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못 봤는데 왜냐하면 역대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를 보면요. 한 당이 거의 절대적인 우세를 다 점했었습니다. 2095년 선거 바람을 심하게 타는군요. 서울구청장 선거는 거의 민주당이 이길 때는 뭐 한두 석 빼고 다 가져오고 또 국민의힘 측이 이길 때도 보면 한 군데 또 아니면 구청장 한 곳도 못 냈던 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불리한 구도 하에서 뭐 7개 내외에 또 그 이상을 한다면 충분히 뭐
뭐 의미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말씀을 좀 보태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지지율도 서울에서 더 높았던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겁니다. 송 시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구청장 시장이 있기 유리할 때문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지방선거와 함께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자, 이 이재명 또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제 미니 대선이 됐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화제를 계속해서 끌어왔는데, 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또 안철수 두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나올지,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 여부가 네.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문제도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전략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이번 네. 선거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승패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겨도 좀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또 의미부여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출마 초기만 해도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아니더라도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뭐 예. 선거 상황 자체가 좀 어렵게 갔고 막판에는 이제 경합으로 분석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초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너무 낙관하고 전국 선거를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치는 거는 자체가 이제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느냐는 네. 비판도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본인 자체가 선거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이 0.73% 차이로 패배한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뭐 어딜 가도 이긴다 이렇게 오만함을 가지고 선거를 칠 수 없다는 정도는 정치라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에 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예상보다 좀 어려워졌다는 정도까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번 선거를 그렇게 치르는 것이 맞느냐, 본인이 출마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네.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도 끝까지 말렸던 것인데 어찌됐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뭐 여기에서 패배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승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정치 상황 또 민주당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측에서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를 내세우면서 이 두 후보가 갖고 있는 파괴력, 영향력을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당을 위해서 희생해서 나갔다고 보기보다는 인천 선거가 사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나간 게 맞고요.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전국 선거 지휘까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보궐선거에서 핵심은 원주와 인천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성공을 해서 이제 석권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의회 구도가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요. 사실 이제 인천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과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좀 김포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막판에 그 표심이 어떻게 출렁이느냐 이것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성남에서 지금 한 60% 정도 뭐 넘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을 텐데 만약에 본인 선거만 압도적으로 이기고 또 경기도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복합적으로 선거 구도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궐선거에 원주와 인천을 꼽으셨는데 인천은 뭐 이재명 후보 그
출마한 개항 의리일 거고 원주 보궐선거가 이것도 지금 박빙 승부죠. 그러니까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광재 지사가 이제 의원직을 버리고서 이제 도지사로 나간 것인데 네. 사실 강원도지사는 지금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완성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원주 쪽이 그 박정화 후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쪽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주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강원도의 교두보를 하나 또 마련함과 동시에 의회에서도 물론 의석이 적지만은 네. 그래도 의회 구도가 조금씩은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가 감소하고 국민의힘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회의 그런 뭐 구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깜깜이 선거다. 또 그리고 줄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은 계속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인데요. 교육감 선거가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의 관심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정당 표시도 없는 투표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교육 정책보다는 그 현직 프리미엄 또 교육감 후보자 인지도가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는 지적인데요. 자, 교육감 선거. 자, 전국적으로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선거입니다. 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자, 먼저 국민의힘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의 꽃은 사실 투표입니다. 선거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 민주주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면은 사실은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소위 깜깜이라고 표현해가지고 하나만한 선거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거 왜 하느냐, 돈까지 들어가면서 왜 하느냐, 네. 내지는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교육 제도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좀 이런 거를 같이 뽑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정당 공천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위 본인의 주장에 따라 보수 후보, 뭐 진보 후보, 뭐 중도 우파 후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이거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좀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는 어떤 의견들,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지적하신 문제 의식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까의 문제에서 사실은 이 교육 자치의 이 본령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실제 교육행정 자체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또 임명제로 하는 경우도 결국에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또한 이제 개선, 제도적 개선으로서 한계는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당초에 직선제로 처음 했던 취지 자체를 잘 살리는 방식으로 일단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단순하게 이 투표용지 기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뭐 물론 유권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선이지만 관심을 갖고 투표할 때 적어도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누가 누구인지 이제 구분할 정도로 일단 돼야 되는데 뭐 투표구마다 배열 순서를 다 바꾼다거나 이게 이제 너무 경직되게 이 교육감 직선제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뭐 임명제를 포함해서 아마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언급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여야가 뭐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교육 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늘 지적돼 있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정치의 하부 영역으로 넣는 방식의 개선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직선제 취지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정당 표시도 없고 정당 공천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이 교육감 선거를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에 뭐 일부 타당은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러면 교육감이 지금 중심이 된 교육 정책을 할 때 지금 이게 정치화 안 돼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고 이미 지금도 정치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싶고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도 지금 정당에서 공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가 훼손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적용을 해야지 지금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현행 제도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의견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예. 않습니다만 이제 교육이 정치화됐다는 거는 뭐 교육감의 어떤 성향에 따른 예. 교육 철학이나 정책이 달리 나타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투표로서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게 제도 개선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진보냐 보수냐에 따른 교육 정책상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의 어떤 정초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육 자치를 굳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이 정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네. 교육 철학에 대한 어떤 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중앙 정치 또 이 제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네.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개선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시까지 집계가 된 공식 그 투표율이 50.5%예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자, 이번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이 선거 표심을 가른 이번 선거전을 통해서 나타난 최대 사건 한 개씩을 좀 꼽아본다면은 어떤 것이 될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한 이슈가 뭐였는지 먼저 국민의힘의 신인규 변호사부터 좀 들어보죠. 이건 사실 이슈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네. 자체가 아예 그 판 자체를 아예 새롭게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바라보는 이번 선거전의 가장 큰 이슈 어떤 거였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네, 뭐 긍정 뭐 부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선에서 석패한 야당 후보가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뭐 이번 선거 상황 전체적으로 이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뭐 크게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는데 그 여부가 사실 선거 결과를 크게 가른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은 섰지만 그것 때문에 당초의 예상보다 뭐 선거 결과가 불리하게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이슈는 냈지만 이 선거전 전반에 끼친 영향은 또 크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는 아쉬운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이슈는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천막회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